48시간 만에 세계 사학계가 뒤집혔습니다. 2025년 옥스퍼드의 역사유전학자 리처드 앨런. 그는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발견된 청동 비문 한 장을 해독했습니다. 그 문장의 구조는 놀랍게도 한반도의 고대 언어와 98% 일치. 유럽의 교수들은 침묵했고 러시아 학자들은 발표를 막았으며 중국의 연구소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세계 문명의 지도가 뒤집혔습니다. 비문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해 아래 8개의 이름으로 살았다. 과연 해가 떠오르던 그곳에서 시작된 문명은 어디까지 흘러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앨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고고유전학과 정교수죠. 저는 DNA와 고대 언어를 교차 분석해서 사라진 문명의 이동 경로를 복원하는 일을 합니다. 23년째 이 일을 해왔어요. 그동안 저는 3권의 책을 냈고 17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실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엔 수상패가 7개 걸려 있었어요. 저는 제 분야에서 권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렀다고요. 강의실 천장엔 1872년 제작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죽 테두리가 달아 있었지만 저는 그 지도를 사랑했어요. 제 스승도 그 스승의 스승도 이 지도를 보며 가르쳤죠. 지도의 중심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 학기 첫 강의마다 붉은 레이저 포인터로 그곳을 가리켰어요. 인류 문명의 첫 불빛은 여기서 켜졌습니다. 학생들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이 빛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어도 기술도 사상도 모두 이 방향을 따랐죠. 200명의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뒷줄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동쪽의 기록은 왜 다루지 않으시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동쪽은 문명의 수용자였어요. 창조자가 아니라 학습자였죠. 그 학생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끝이었죠. 아니, 그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늘 같은 3권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명의 기원, 서방 문화사, 유라시아 대이동. 저는 그 책들을 수십 번 읽었어요. 밑줄도 빼곡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을 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 위에 제 경력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그 학생의 질문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동쪽의 기록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오후 3시 47분이었습니다.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아얀 누르, 중앙아시아 국립박물관 큐레이터였습니다. 제목은 단 2글자였어요. 긴급. 저는 클릭했습니다. 본문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이 문자를 읽을 수 있습니까?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열었어요. 화면에 청동판 사진이 떴습니다. 붉은 흙이 묻은 금속판이었어요. 크기는 어포 용지 정도였습니다. 표면엔 낯선 문자가 3줄로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넘게 고대 문자를 다뤘지만 이건 처음 보는 체계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생경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죠.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문자의 획을 따라갔어요. 곡선이 있었고 직선이 있었으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이 묘하게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학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죠.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발굴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세요. 3분 후 답이 왔어요. 3주 전 카자흐스탄 북부 초원입니다. 깊이는 지하 2.4m였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깊이면 최소 기원전 300년에서 500년 사이였어요. 저는 사진을 고해상도로 프린트했습니다. 연구실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아 1시간 동안 그 문자를 응시했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속삭였어요. 이건 내가 아는 모든 걸 뒤집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여전히 연구실에 있었어요. 책상 위엔 고대 문자 비교 도감 12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조했어요. 수메르 서령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 페니키아 알파벳.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돌궐 문자, 소그드 문자, 브라흐미 문자. 역시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그 학생의 질문이요. 동쪽의 기록은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거긴 거의 펼치지 않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고대사 관련 서적이었죠. 저는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반도 고대 문자 체계. 먼지가 수북했어요. 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서 멈췄어요. 화면 속 청동판에 문자와 비슷한 획이 보였습니다. 저는 책을 벽에 갖다 댔어요.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곡선의 각도가 비슷했어요. 점의 위치도 유사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설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사성은 명확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언어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청동판 문자를 입력하고 한반도 고대 문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로딩바가 천천히 채워졌어요. 제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구조 일치율 87%, 어순 일치율 92%, 형태소 유사도 89%.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반도는 3,000km 떨어져 있었어요. 시대도 문화도 언어도 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뭐죠? 저는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23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모든 강의가, 제가 쓴 모든 논문이 뇌리를 스쳤어요.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증거도 있었고 동료들도 동의했으며 세계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만약 틀렸다면요? 저는 벽에 붙은 세계 지도를 올려다봤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지나 더 동쪽으로요. 그리고 한반도에 멈췄어요. 붉은 점이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끄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은 깜깜했고 연구실엔 저 혼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흥분이 밀려왔어요. 학자로서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 같았죠. 뭔가 거대한 것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아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청동판의 실물을 봐야 합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답장은 2시간 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앨런 교수님. 언제든 오세요. 사흘 후,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내렸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차가웠죠. 아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악수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론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저 청동판에 문자를 새겼을까요? 그리고 왜 그 문자가 3,000km 떨어진 한반도의 언어와 닮았을까요? 박물관 지하 보관실은 냉랭했습니다. 온도계는 섭씨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얀이 하얀 장갑을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얀이 금속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사진으로 볼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청동판은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표면엔 붉은 녹이 얼룩져 있었지만 문자는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깊이 새긴 흔적이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청동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2kg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저는 판을 빛에 비춰봤습니다. 문자가 3줄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줄은 8글자, 둘째 줄은 11글자, 셋째 줄은 9글자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획을 따라갔어요. 곡선은 부드러웠고 직선은 정확했으며
점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얀이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청동판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문자는 체계가 있어요. 문법 구조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한반도 고대 문자와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아얀의 눈이 커졌어요.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7% 이상 일치해요. 이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아얀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희 조상들 사이엔 전설이 있습니다. 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얀이 이어갔습니다. 우리 선조는 해가 뜨는 곳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 언어를 가르쳤고 우리 문자를 만들어줬다고 하죠.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전설을 믿으세요? 아얀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청동판을 보고 나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청동판을 들여다봤어요. 문자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상형적 요소가 강했어요. 해를 닮은 원형이 있었고 그 안에 3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스케치했어요. 두 번째 글자는 사람 형상이었습니다.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글자는 물결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자들은 SOV 어순을 따르고 있었어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였습니다. 이건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가 사용하는 구조였어요. 인도 유럽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옥스퍼드 연구실에 있는 언어 분석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사진을 업로드하고 정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0분이 걸렸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한반도 고대어와의 구조 일치율 92%, 형태소 유사도 94%, 의문체계 일치 가능성 89%.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92%였어요. 이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뿔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아얀을 바라봤어요. 이 청동판이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표시돼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초원이에요. 저는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은 고대 실크로드의 북부 경로였어요. 동쪽으론 몽골과 만주로 이어졌고 더 동쪽으론 한반도까지 닿았습니다. 그곳에 가봐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초원은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가야 해요. 아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하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청동판 사진을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한반도 고대 문자 자료를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대조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첫 번째 글자 일치, 두 번째 글자 유사, 세 번째 글자 거의 동일, 네 번째 글자 변형이지만 같은 구조. 저는 15번째 글자까지 분석했어요. 14개가 일치하거나 유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누가 이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언제, 왜,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동쪽으로 갔을까요? 저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초원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2500년 전 이 초원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새겼어요. 청동판에, 돌에, 나무에요. 그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프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청동판이 발견된 곳을 상상했어요. 3시간을 달린 끝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아얀이 차를 세웠어요. 여기입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초원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붉은 흙과 누런 풀만 펼쳐져 있었어요. 아얀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발굴 지점으로 걸어갔어요. 구덩이가 하나 파여 있었습니다. 깊이는 2m 정도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어요. 청동파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얀이 구덩이를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흙층이 선명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가장 깊은 층은 회색이었습니다. 그 위로 갈색, 붉은색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회색층을 긁어냈습니다. 손가락에 차가운 흙이 묻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2500년 전 누군가 이 흙을 파고 청동판을 묻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 흔적도 무덤도 제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평한 초원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청동판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2.4m 깊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건 표지석 같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얀이 물었어요. 표지석이라뇨? 저는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나간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외치는 것처럼요. 아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동쪽을 바라봤어요.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초원을 물들였어요. 해가 뜨는 곳으로요. 저는 초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그 자리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고 풀이 흔들렸으며 지평선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2500년 전에도 이 바람이 불었을까요? 이 풀이 흔들렸을까요? 셋째 날 저녁 아얀이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을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전설을 아시나요? 아얀이 웃었습니다. 전설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노래로 부르죠. 우리는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집은 열채도 안 됐습니다.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얀이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빽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아얀이 카자흐어로 무언가 말했어요. 노인은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들였어요.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노인은 우리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아얀이 통역했어요. 어르신께서 당신의 연구에 대해 들으셨답니다. 청동판 이야기요. 저는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해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아십니까? 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얀이 통역했어요. 먼 옛날, 우리 조상은 해가 뜨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산이 높았고 바다가 푸르렀으며 사람들은 하늘을 섬겼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조상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걸었어요. 달이 뜨고 지기를 20번, 해가 뜨고 지기를 600번. 그렇게 이곳에 도착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계산했어요. 20달 600일. 거의 2년이었습니다. 도보로 2년이면 3000km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노인이 이어갔습니다. 조상들은 이곳에 정착했어요. 하지만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가르쳤고 문자를 새겼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음이 흘러나왔어요. 멜로디는 단조로웠지만 강렬했습니다. 저는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억양이 익숙했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허락을 받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노래는 3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노인이 노래를 마쳤어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얀이 물었어요. 가사의 뜻을 아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 우리는 왔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초원을 가로질러. 우리는 하나였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피, 하나의 해. 하지만 땅이 우리를 나눴다. 8갈래로. 그래도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해의 자손이다.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8갈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8부족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북으로, 어떤 이는 남으로, 어떤 이는 서쪽 끝까지. 하지만 모두 같은 조상에서 나왔죠.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8갈래. 하나의 해. 하나의 피. 저는 청동판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글자 안에 있던 3개의 점. 그건 해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8글자로 이루어진 첫 줄. 우연일까요?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음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찾았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모음이 5개였어요. 한국어와 똑같았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가 있었어요. 저는 아얀을 바라봤습니다. 이 노래, 언제부터 불렀나요? 아얀이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에게서 배웠고요.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20세대 600년. 하지만 노래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을 거예요. 2000년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유물이나 기록 같은 거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방 구석으로 가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누렇게 바랜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펼치자 천 위엔 무언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새였습니다. 3개의 다리를 가진 새였어요. 태양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삼조고였습니다. 한반도 고대 문화의 상징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 집안의 깃발이었습니다. 저는 천을 만졌습니다. 촉감이 거칠었어요. 오래된 천이었습니다. 수백 년은 됐을 거예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새의 의미를 아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양의 새입니다. 해를 나르는 새죠. 우리 조상이 해의 나라에서 왔다는 증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어요. 청동판, 언어, 노래, 그리고 이제 3조국까지. 모든 게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을 분들의 혈통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요. 아얀이 통역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설명했어요. DNA 검사입니다. 타액 샘플만 있으면 돼요. 조상이 정말 동쪽에서 왔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해의 자손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다음 날 마을 주민 5명이 모였습니다. 노인과 그의 아들, 딸, 손자, 조카였어요. 저는 멸균 면봉을 꺼냈습니다. 입 안쪽을 살짝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씩 샘플을 채취했어요. 아얀이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알 수 있나요? 저는 샘플 튜브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목의 DNA를 분석하면 수천 년 전 조상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 이분들의 조상이 정말 동쪽에서 왔다면 한반도나 만주 지역 사람들과 유전적 연관성이 나타날 겁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 달쯤요. 영국으로 돌아가 분석해야 합니다. 노인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억하길 바랐던 진실을 밝혀주세요. 2000년 넘게 노래로만 전해왔던 이야기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 안에서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청동판의 문자는 한반도 고대어와 92% 일치. 둘, 구전 노래의 의문체계는 한국어와 동일. 셋, 삼조고 문양은 동아시아 태양 숭배와 연결. 넷, 전설 속 이동 경로는 실크로드 북부와 일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거였어요. DNA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어와 문화만으로도 충분했지만 DNA는 결정적일 거예요. 피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해가 뜨는 땅이 있었어요. 산이 높고 바다가 푸른 곳.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 소리 속에서 노인의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 우리는 왔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00년 전 누군가 이 자리에 섰을 거예요. 그들도 동쪽을 그리워했을까요? 고향을 기억했을까요? 그래서 청동판에 문자를 새긴 걸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정말 같은 피를 나눴는지. 한 달 후면 알 수 있을 거였어요. 저는 가방 안의 샘플 케이스를 확인했습니다. 5개의 작은 튜브. 그 안에 2500년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저는 옥스퍼드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엔 청동판 고해상도 사진 47장, 녹음 파일 12개, 3조 1000조각 샘플이 들어 있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자료를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어요. 석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청동판 문자를 완전히 해독했습니다. 3줄의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하나의 해 아래 8 이름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피는 같고 언어는 같으며 기억은 하나다. 이 돌을 남겨 후세에 전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언어 분석도 완료했습니다. 카자흐 노래 속 음운체계는 한국어와 94% 일치했어요. 모음 구조, 자음 배열, 억양 패턴까지 동일했습니다. 우연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DNA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아얀이 보내준 마을 주민 5명의 샘플이었어요.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초원에서 발견된 동방 문명의 흔적 청동판 문자 분석을 중심으로였습니다. 8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서론, 방법론, 결과, 고찰, 결론까지 완벽하게 구성했습니다. 논문을 완성한 날, 저는 학과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신청합니다. 답장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직접 학과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과장 제임스 교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제 논문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앨런 교수. 제임스가 말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제임스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논문 발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앨런, 자넨 훌륭한 학자야.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위험하다뇨? 이건 과학적 발견입니다. 정치적 문제야. 제임스가 말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요? 이건 역사 연구입니다. 제임스가 논문을 밀어냈어요. 자네 논문은 서구 중심 사관을 뒤집어. 문명이 동쪽에서 왔다고 주장하잖아. 학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증거가 문제가 아니야. 해석이 문제지. 자네 논문이 발표되면 파장이 엄청날 거야.
러시아도 반발할 거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묻자는 겁니까?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묻는 게 아니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거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용히 연구하게. 안 됩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앨런, 자네 경력 생각해. 이러다간 학계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 발표할 겁니다. 제임스는 더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이메일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세르게이 볼코프 교수였어요. 동유럽 고대사의 권위자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와 연락한 적이 없었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앨런 교수, 당신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청동판 관련이죠. 조언하고 싶은 게 있어 연락합니다.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건드리는 건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연구는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과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이번 국제학술대회 발표 일정 변경. 제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교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학과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왜 제 발표가 취소됐습니까? 행정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결정했죠?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23년 학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거든요. 세상은 알아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논문 파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공식 경로가 막혔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오픈 액세스 저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학계 누구나 볼 수 있는 플랫폼이었어요. 논문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초록, 본문, 참고문헌. 하나씩 입력했어요.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삶은 바뀔 거였습니다. 학계와의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동료들은 등을 돌릴 거고 권위자들은 저를 공격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중요했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였어요. 1시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과장이었어요. 앨런, 자네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학계의 권리입니다. 자넨 끝났어.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이제 학교도 학회도 누구도 자네를 지지하지 않을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SNS가 폭발했습니다. 제 논문이 퍼져나갔어요. 역사 전공자들, 언어학자들, 심지어 일반인들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믿을 수 없다, 혁명적이다, 사기다, 증거가 확실하다. 찬반이 격렬했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틀 후 카메라 앞에 섰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문명이 동쪽에서 시작됐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이 뒤집혔어요. 옥스퍼드는 저를 정직시켰습니다. 동료들은 연구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얀이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윤하진 교수도 연락했습니다. 증거를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텅 빈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옥스퍼드가 젖어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실은 봉인될수록 더 빛났으니까요. 저는 정직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구실 출입증은 회수됐어요. 강의는 다른 교수가 맡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문적 신중성 결여를 이유로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이 새 연구실이 됐죠. 거실 벽은 온통 자료로 뒤덮였어요. 청동판 사진, 지도, 연대표, 언어 분석 결과. 저는 매일 그 앞에 서서 패턴을 찾았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카자흐스탄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청동판이 발견된 지점에 빨간 핀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곳만일까요? 혹시 다른 곳에도 흔적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역사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발굴 보고서 127건을 검토했어요. 그중 13건에서 미확인 문자가 보고됐습니다. 저는 하나씩 사진을 확대해 분석했어요. 8건이 제 청동판 문자와 유사했습니다. 저는 지도의 위치를 표시했어요. 카자흐스탄 북부에 하나, 키르기스스탄에 둘, 우즈베키스탄에 셋, 몽골 서부에 둘. 총 8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을 선으로 이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동 경로였어요. 누군가 동쪽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이동하며 흔적을 남긴 겁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이동 경로였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각 유물의 연대를 확인했어요. 가장 오래된 건 기원전 700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건 기원전 200년이었어요. 500년에 걸친 이동이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모든 유물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태양 문양이었습니다. 어떤 건 3조고였고 어떤 건 단순한 원이었으며 어떤 건 방사형선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태양을 상징했습니다. 저는 한국 고대사 자료를 꺼냈어요. 고구려 벽화, 백제 유물, 신라 금관. 모두 태양 숭배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3조고는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천조각과 거의 동일했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쓰기 시작했어요. 가설 기원전 700년경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북부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했다. 이들은 서쪽으로 이동하며 중앙아시아 초원에 정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 문자, 신앙을 유지했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승됐다. 하지만 왜였을까요? 왜 그들은 고향을 떠났을까요? 저는 중국 역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사기, 한서, 후한서. 기원전 7세기 기록을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동이족 대란. 기원전 680년경 동쪽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었어요. 여러 부족이 충돌했고 패배한 집단은 서쪽으로 이동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동이족이란 누구였을까요? 중국 기록은 동쪽의 오랑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언어, 문화 기술은 매우 발달했다고 기록됐습니다. 특히 청동 제작 기술이 뛰어났다고 했어요. 청동판.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제작 수준이 높았어요. 정교한 주조, 균일한 두께, 명확한 문자. 이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아얀이 보내준 샘플들이요. 저는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표본 보관함을 열었어요. 작은 큐브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카자흐 마을 주민들의 타액 샘플이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런던의 유전학 연구소를 찾아갔어요. 제 옛 동료 마이클이 거기서 일했습니다. 저는 샘플을 건넸어요. 목의 DNA 분석을 부탁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계통과 비교해주세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그 연구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멈출 수 없어요.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걸릴 거야.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매일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8회째 되는 날 마이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 나왔어. 직접 와봐. 저는 곧바로 연구소로 갔습니다. 마이클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놀라운 결과야. 화면엔 복잡한 도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여다봤어요. 5샘플 모두 동아시아 북부 목의 혈통이야.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론 한반도와 만주 지역 집단과 일치해.
일치율은 평균 84%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리처드. 의들은 정말 그곳에서 온 거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84%. 과학적으로 명확한 연관성이었습니다. 언어만이 아니었어요. 피도 같았습니다. 더 있어. 마이클이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Y 염색체 분석도 해봤어. 북의 혈통도 동아시아 북부와 연결돼. 이건 양쪽 모두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뜻이야. 저는 손을 떨며 자료를 받았습니다. 프린트된 종이를 가방에 넣었어요. 고마워, 마이클.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심해, 리처드. 이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DNA 분석 결과를 벽에 붙였습니다. 언어 분석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언어 일치율 92%, DNA 연관성 84%, 문양 유사도 89%, 이동 경로 일치, 연대 일치, 전승 내용 일치.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동쪽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한 집단이 서쪽으로 이동했으며 그들은 청동 기술과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에 정착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어요. 그래서 청동판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해 아래 8 이름으로 나뉘었다. 이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8 이름.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유물이 발견된 곳이 8군데였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였어요. 8부족이 각자 다른 곳에 정착하며 흔적을 남긴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였다는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같은 문자를 새기고 같은 노래를 불렀으며 같은 신을 섬겼습니다. 저는 전율이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연방이었어요. 8부족으로 나뉘었지만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한 문명 연합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큰 글씨로 썼어요. 초원 연방. 그날 저녁 윤하진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저는 열었습니다. 한국 고대 문헌의 번역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9족속으로 나뉘었으나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 어떤 이는 산에 남았고 어떤 이는 바다로 갔으며 어떤 이는 서쪽 끝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모두 같은 혈통이며 같은 언어를 쓴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9족속, 8 이름. 숫자는 조금 달랐지만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NA까지 증명됐어요. 같은 혈통이라고요. 저는 최종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해 만주를 거쳐 몽골로 이어지고 카자흐스탄을 지나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는 선이었어요. 그 선 위에 8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초원 연방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오래 바라봤어요. 2700년 전 이 길을 따라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데리고 재산을 싸들고 신을 모시고 이동했어요. 그들의 피는 지금도 초원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초원 연방 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진 고대 문명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번엔 DNA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은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논문이 공개된 후 한 달 만에 617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대부분은 비난이었습니다. 사이비 학자, 동양신화에 현혹된 바보, 서구학계의 수치. 저는 하나하나 읽었어요.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23통은 달랐습니다. 한국, 일본, 몽골, 터키, 헝가리. 각국의 연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지지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메일들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였어요. 특히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는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메흐메트 교수였어요. 앨런 교수님, 당신이 발견한 3족 5문양. 우리도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발굴된 깃발 조각이에요.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붉은 천 위에 태양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3개의 다리를 가진 새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본 것과 거의 동일했어요. 하지만 더 서쪽이었습니다.
3,000km는 더 서쪽이었어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깃발, 언제 발견됐나요? 메흐메트의 답은 빨랐어요. 1998년입니다. 기원전 400년경 유물로 추정돼요. 하지만 누구 것인지 몰라 박물관 창고에 방치됐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해 카자흐스탄을 거쳐 터키까지 6,000km가 넘었어요. 저는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선이었어요. 그들은 더 멀리 갔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헝가리 부다페스트 민속학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전설에도 동쪽에서 온 조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자르족의 기원 신화죠. 그들은 자신들이 해가 뜨는 땅에서 왔다고 믿었어요. 저는 헝가리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마자르족은 9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했어요. 그들의 언어는 우라러족이었지만 문화적으론 초원 유목민의 흔적이 강했습니다. 특히 태양 숭배가 두드러졌어요. 증거는 계속 모였습니다. 몽골 연구자는 우리 전통 문양에도 삼조고가 있다고 했어요. 일본 학자는 야타가라스라는 세발 까마귀 신화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모두 같은 상징이었어요. 태양 속의 새였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삼조고 문양이 발견된 곳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한반도 14곳, 중국 동북부 8곳, 몽골 5곳, 카자흐스탄 3곳, 터키 1곳, 일본 6곳, 총 37곳이었어요. 동아시아에서 시작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패턴을 봤어요. 밀도가 동쪽에서 높았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이건 확산이었어요. 근원지는 명확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었어요. 그때 윤하진 교수에게서 특별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앨런 교수님, 고구려 벽화 고해상도 스캔 파일입니다. 옛 고구려 수도였던 집안 지역 고분에서 촬영한 거예요. 특히 17호 무덤 천장화를 주목해주세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벽화가 나타났어요. 천장에는 태양과 달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양 속엔 3발 달린 새가 있었고 달 속엔 두꺼비가 있었어요. 저는 확대했습니다. 새의 형태가 정교했습니다. 깃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했어요. 3개의 발은 힘차게 뻗어 있었고 부리는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림 옆엔 작은 문자가 있었어요. 저는 더욱 확대했습니다. 한자였어요. 일중삼조고. 태양 속 3발 까마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카자흐스탄 천조각과 비교했어요. 나란히 놓고 들여다봤습니다. 새의 자세가 같았어요. 다리의 각도도 날개의 모양도 머리의 방향도 동일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구려의 그림을 보고 천에 그렸거나 아니면 둘 다 같은 원형을 공유한 겁니다. 저는 후자라고 확신했어요. 시간 차이가 300년이나 났거든요. 직접 전파보다는 오래된 공통 전통에서 나온 거였어요. 저는 메흐메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터키 깃발과 비교해 주시겠어요? 답은 다음 날 왔어요. 놀랍습니다. 우리 깃발도 같은 형태예요. 특히 다리 각도가 거의 일치합니다. 저는 새 이미지를 한 화면에 놓았습니다. 고구려 벽화, 카자흐 천조각, 터키 깃발. 1700년의 시간 차이, 6000km의 거리. 하지만 새는 같았어요. 이건 상징 이상이야.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이건 정체성이야.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삼조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했습니다. 한국 신화에서 삼조고는 태양의 정령이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였습니다. 3개의 발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했어요. 중국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산해경에 나왔어요. 태양 속에 3발 까마귀가 산다. 하지만 중국에선 단순한 신화동물이었습니다. 반면 한반도에선 국가 상징이었어요. 고구려 왕족은 삼조고를 깃발에 새겼습니다. 저는 왜 3발인지 궁금했어요. 여러 이론을 읽었습니다. 하늘, 땅, 인간, 해, 달, 별, 신, 왕, 백성. 모두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동, 정착, 기억. 이들은 고향을 떠나 이동했어요. 새로운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지 않았어요. 3개의 발은 이 3단계를 상징한 거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논문 초고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조고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른 정체성의 상징이라는 장을 추가했어요. 37개 지점의 위치, 연대, 형태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썼어요. 3조고는 단순한 예술 모티프가 아니다. 이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집단의 정체성 표지였다. 그들은 언어도 문화도 피도 같았다. 그리고 같은 태양을 섬겼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얀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그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앨런 교수님,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마을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아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남기셨어요. 자기 집에 숨겨둔 물건을 당신에게 전하라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얀이 카메라를 돌렸어요. 낡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 천으로 싼 물건이 있었어요. 아얀이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뒷면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얀이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3조고였습니다. 정교하게 양각으로 새겨진 태양 속 새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문자가 빙 둘러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청동판의 문자와 똑같았어요. 읽을 수 있어요? 아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해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해의 자손. 동쪽에서 왔고 서쪽에 머물며 하늘을 기억한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얀도 침묵했어요. 노인께서 이걸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거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2500년 전 조상이 남긴 거울을요. 아얀이 대답했어요. 노인은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진실을 밝힐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증거를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학자가 된 후 처음이었어요. 화면 속 청동 거울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2500년 전에도 이 거울은 빛났을 거예요. 누군가의 얼굴을 비췄을 겁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의 얼굴을요.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보냈습니다. 아얀이 웃었어요. 일주일 후 도착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포가 도착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청동 거울이 나왔어요. 실물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3조고는 선명했어요. 저는 거울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햇빛에 비쳤어요. 거울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어요. 반사된 빛 속에서 새가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청동 거울이 도착한 지 사흘 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어요. 제목은 동쪽에서 온 문명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촬영팀이 제 집에 왔습니다. 거실벽에 붙은 자료들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청동판 3조고, 지도, DNA 분석 결과.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교수님은 확신하십니까? 진행자가 물었어요. 저는 청동 거울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2500년 전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죠. 우리는 해의 자손이라고요. 방송은 일주일 후 나갔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240만 명이 봤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어요. 동쪽 문명, 초원 연방 3조고.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달랐어요. 옥스퍼드 역사학과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앨런 교수의 주장은 학과의 입장이 아니며 충분한 학문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케임브리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발은 러시아에서 왔어요. 세르게이 볼코프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초원 유물의 오해석 앨런의 동방 신화 비판이었어요. 47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전문을 읽었어요. 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청동판 문자는 소그드 문자의 변형이다. 카자흐스탄은 실크로드의 교차점이었고 여러 문화가 섞인 곳이다. 앨런은 유사성을 과대 해석했다. DNA 증거도 불충분하다. 84%는 결정적이지 않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소그드 문자요? 전혀 다른 체계인데요. 하지만 볼코프는 권위자였어요.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중국 학자들도 가세했어요. 베이징 대학교 교수가 기고문을 썼습니다. 동이족은 중국 문명의 변방이었다. 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동했다는 증거는 없다. 앨런은 민족주의적 환상에 빠졌다. 저는 반박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실릴 곳이 없었어요. 주요 학술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논쟁적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같은 말뿐이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학회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으며 출판사는 책 출간을 거부했습니다. 23년 쌓아온 경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 이메일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앨런 교수, 당신은 위험한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학계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용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옳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윤하진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학술대회를 엽니다. 동아시아 고대사 국제 심포지엄이에요. 발표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윤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앨런 교수님. 저는 악수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회는 이틀간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몽골, 터키, 헝가리에서 학자들이 왔어요. 모두 제 논문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지지했고 어떤 이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모두 진지했습니다. 제 발표는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강당엔 2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 제목을 띄웠어요. 초원 연방 유라시아를 가로지른 해의 자손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2700년 전 동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여줬어요. 그들은 언어를 가지고 갔고 문자를 새겼으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저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동판 사진을 띄웠어요. 문자 해독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언어 분석 결과를 제시했어요. 92% 일치율.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3조고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한반도, 카자흐스탄, 터키. 세 지역의 문양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입니다. DNA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84% 연관성. 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청동 거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3주 전 제가 받은 거예요. 카자흐스탄 노인이 평생 지키던 유물입니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어요. 거울에 새겨진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해의 자손. 동쪽에서 왔고 서쪽에 머물며 하늘을 기억한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문명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어요. 동쪽도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000km를 이동하며 자신들을 기억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박수친 건 아니었어요. 뒷줄에 앉은 몇몇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회의론자들이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DNA 샘플이 단 5개입니다. 통계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해요. 하지만 5개 모두 일치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학자가 물었습니다. 소그드 문자와의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소그드 문자와 제 청동판 문자를 비교했습니다. 유사성은 23%에 불과해요. 반면 한반도 고대 문자와는 92%입니다. 터키 학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앨런 교수를 지지합니다. 우리 아나톨리아 유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쪽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논쟁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격렬했지만 생산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학문이었어요. 권위가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거였죠. 발표가 끝나고 윤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학계는 여전히 저를 배척할 겁니다. 윤 교수가 웃었어요. 서구 학계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그날 밤 학자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몽골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 초원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어요. 조상이 동쪽 산에서 왔다고요. 헝가리 학자가 거들었습니다. 마자르족 서사시에도 나와요. 해가 뜨는 땅이라고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증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연결하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우리 함께 연구합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국제연구팀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유라시아 문명 네트워크 연구회였습니다. 8명의 학자가 모였어요. 한국,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터키, 헝가리, 그리고 저까지요. 8명. 8갈래.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궁궐 지붕이 노을에 물들었어요. 저는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700년 전 누군가 이곳에서 같은 노을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겠죠. 서쪽으로 가자고요. 새로운 땅을 찾자고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학회가 끝난 후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순 없었습니다. 증거는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윤하진 교수가 제안했어요. 함께 답사를 떠나시죠. 한반도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까지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윤 교수가 웃었어요. 내일이요. 우리는 5명이었습니다. 윤 교수, 학회에서 만난 일본 도쿄대학교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 몽골의 바트 연구원, 카자흐스탄의 아얀, 그리고 저였어요. 다나카 교수는 학회 질의응답 후 저를 찾아와 함께 연구하고 싶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각자 배낭 하나씩 메고 출발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원도였어요. 산속 깊은 곳에 고인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 유적이었어요. 윤 교수가 안내했어요. 여기서 청동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거울이요. 저는 고인돌을 만졌어요.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2700년 전 누군가 이 돌을 옮겼어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기렸죠. 이들이 떠난 사람들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들은 남은 사람들이에요. 떠난 이들을 기억한 사람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자들도 떠난 자들만큼 중요했어요. 우리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만주로 넘어갔어요. 지린성 집안에 도착했습니다. 고구려 고분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우리는 12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입구에 섰어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화가 나타났습니다. 햇빛의 바랜 색이었지만 형태는 선명했어요. 태양과 달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삼조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실물로 보니 더 강렬했어요. 세 개의 발은 힘차게 뻗어 있었고 날개는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를 나르는 새. 다나카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일본에서도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야타가라스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요. 그리고 느꼈어요. 이 새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소망이었어요.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은 소망이었죠. 우리는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를 거쳐 초원으로 들어갔어요. 바트가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조상의 땅입니다. 끝없는 초원이었어요. 하늘과 땅만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타고 달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700년 전 이곳을 걸어간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희망에 차 있었을까요? 우리는 작은 유적지에 멈췄습니다.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바트가 설명했습니다. 오브라는 겁니다. 여행자들이 돌을 쌓아 안전을 기원했죠.
저는 돌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무더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들이 무사히 도착하길.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을 땐 가을이었습니다. 초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얀이 우리를 그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청동판이 발견된 곳이었죠. 노인의 집은 비어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얀이 열쇠를 꺼냈어요. 가족들이 제게 맡겼어요. 보존하라고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물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난로, 탁자, 찻잔. 노인이 마지막으로 차를 마셨을 자리였어요. 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천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삼조고가 그려진 천이었습니다. 평생 지키셨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원 한가운데 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노을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다나카 교수가 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죠. 바트가 덧붙였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고향이 됐으니까요. 저는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6,000km 너머에 한반도가 있었어요. 산이 높고 바다가 푸른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언어를 썼고 같은 피가 흘렀으며 같은 해를 섬겼습니다. 아얀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제죠. 2700년 전에 헤어진 형제들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초원 한가운데서요. 불꽃이 타올랐어요. 우리는 둥글게 앉았습니다. 바트가 노래를 불렀어요. 몽골 전통 노래였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였어요. 다나카가 이었습니다. 일본 민요였어요. 윤 교수도 불렀습니다. 한국 아리랑이었죠. 멜로디는 달랐지만 뭔가 비슷했어요. 리듬이 비슷했고 억양이 닮아 있었으며 감정이 통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70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모인 것 같았어요. 노래로, 불로, 형제로요. 우린 잊지 않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를 잊지 않았어. 다음 날, 우리는 발굴 지점으로 갔습니다. 청동판이 나온 구덩이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한 줌 집어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메시지를 남겨줘서요. 윤 교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흙을 내려놓았어요. 책을 쓸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요. 학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알아야 해요. 혼자서요? 윤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함께요. 8명이요. 윤 교수가 웃었습니다. 8갈래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의 해 아래 8 이름으로요. 우리는 한 달 더 여행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각지에서 흔적을 찾았어요. 문자, 문양, 전설. 모두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카스피해에 도착했어요. 서쪽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해변에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저는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6,000km를 돌아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들은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윤 교수가 말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죠. 후손으로, 노래로, 기억으로요. 저는 가방에서 청동 거울을 꺼냈습니다. 아얀이 제게 맡긴 거였어요. 햇빛에 비쳤습니다. 거울이 반짝였어요. 삼조고가 빛났습니다. 우리는 해의 자손. 저는 거울에 새겨진 문장을 읽었어요. 동쪽에서 왔고 서쪽에 머물며 하늘을 기억한다. 저는 거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이제 안다. 문명의 첫 빛은 동쪽에서 떠올랐다. 그들은 떠났고 흩어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언어로 남았고 피로 흘렀으며 기억으로 전해졌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기억을 이어받았다. 저는 동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였어요. 그리고 2700년 전 조상들의 영혼도 함께였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1년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태양의 제국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480페이지, 214개의 사진, 47개의 지도가 실렸습니다. 8명의 저자가 함께 썼어요. 출간 3개월 만에 12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옥스퍼드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세상은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한국동해 안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수평선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바다를 뚫고 솟아올랐어요. 빛이 퍼졌습니다. 파도가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봤어요. 2700년 전 그들도 이 해를 봤을 겁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요. 문명은 떠났다가 결국 돌아왔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세상은 바뀔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한 장의 청동판에서 시작된 진실이 오늘 6000km를 가로지르는 문명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리처드 앨런과 7명의 동료가 초원을 걸으며 찾아낸 증거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해의 자손 4글자를 남겨주세요.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 조상의 기상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그 감상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위대한 정신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